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인 여자입니다. 보통 어디 사는지 지역 얘기도 하시던데, 지역은 이야기를 통해 유추가 될 수 있어서 말 안 할게요. 제가 몇 년 전에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사람도 그렇고 법안도 그렇고 조심할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사연을 씁니다. 제 이야기 잘 듣고 안 좋은 일은 미리미리 피해가거나 대비를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대학 졸업 후 20대 중반부터 큰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운이 정말 좋았죠. 큰 회사는 또 연봉도 세잖아요. 하지만 단점이 정말 피마르게 사람을 들들 볶는다는 겁니다. 제가 또 완벽주의자 성향이라 한번 꽂힌 일은 문제없이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결혼 정년기를 지나버리게 되었어요. 친구들, 동기들 다 결혼하고 애 낳고 둘째 낳고 셋째까지 낳고 다들 잘 사는데 저만 미스로 살고 있었어요. 골드미스라고 저 스스로 칭하면서 그냥 이런 삶도 나쁘지 않다 하며 스스로 다독이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을 안 할 거라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 네 나이가 지금 30 후반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결혼해서 애 낳고 집 사면서 다들 독립을 했어. 그에 비해 부모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혹시 집 나가라는 말씀은 아니죠? 사실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제부터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 아빠 말이 맞죠. 인생은 건설하면서 살아야 하고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힘들어져.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뭘 해야 네 미래가 편해질지 한번 생각해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은 아예 생각이 없었고요. 결혼이 늦어지는 김에 일적으로 더 성과를 내자 하는 주의였어요. 그렇게 하자 제 재산이 쌓여가는 기쁨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재산을 딱히 더 굴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놓은 것밖에 하질 않았는데요. 주변 친구들이 결혼해서 집 산 케이스가 많아서 이런 제 고민을 털어놓으니 집을 사라고 조언했어요. 돈은 꽤 모아놨는데 이 돈을 어떻게 내 미래를 위해 쓸지 모르겠어. 아님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 돈 많으면 무조건 부동산이지. 집을 사거나 건물을 사는 게 답이야. 요즘에는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처야. 다른 건 다 망해도 부동산은 안 망한다 너. 생각해보니 부모님이 말한 미래를 위한 일이 이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불패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게 청약인데, 전 그때까지만 해도 청약 통장을 만들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청약 통장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지요.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동산에 제 소신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물건 보는 눈도 생겼어요. 제가 눈여겨보는 지역이 있었고, 제 기준에 부합하는 매물을 찾고 다녔는데요. 그러다가 발견했지요. 제 마음에 꼭 드는 집을요.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들어갔었죠. 거기에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부동산 중개사가 있었고 자세한 상담을 했어요. 제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고 싶은데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좀 걱정이 되세요. 이 아파트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승 여력 충분하고요. 초중고 다 끼고 있어서 젊은 부부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또 지하철역이 들어설 거라 투자 가치도 높고요. 지금 사놓으면 분명히 오를 겁니다. 그래요? 전세도 잘 나갈까요? 저는 매매하고 전세를 놓을 생각이거든요. 전세 찾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요. 오래 살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전세 놓으면 쭉 살 사람도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 집을 둘러보았고요. 그중에 하자 없고 인테리어도 좀 되어 있는 집으로 골라 매매를 했어요. 부족한 금액이 일부 있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전세를 줬어요. 어차피 그 집은 회사와도 멀어서 살 수가 없거든요. 엄마, 아빠, 제가 모은 돈으로 집을 샀어요. 일부 모자라는 돈은 대출받았는데 세입자를 들이면서 빚도 다 상환했고요. 이제는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해요. 차근히 돈을 모으면서 재산을 더 늘려갈 생각이에요. 그거 아주 잘했네. 그런 식으로 재산을 갖고 있으면 더 열심히 살게 돼. 그 죄를 다 갚아줄 때까지 열심히 살아봐라. 분명히 원동력이 될 거야. 그래, 잘했어. 엄마도 집 사고 난 후부터 더 열심히 산 것 같아. 하나 사놓으니까 더 욕심이 나더라. 잘했어.
부모님도 제가 집을 산 것에 대해 만족스러워했고요. 저도 제 스스로가 대견스러웠어요. 제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집을 사놓으니까 제 집에 관심이 더 많이 생겼고요. 부모님이랑 사는 집과 거리가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주말마다 찾아가서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괜히 한 번씩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기웃거렸죠. 음료수를 하나 건네며 이것저것 동네에 대해서 묻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세에 관해서 물었었어요. 저 최근 실거래가가 예전보다 올라간 것 같은데 상승 추세인가 봐요. 집 보러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요. 이제 이 동네가 핫해질 거예요. 지금 단지 주변에 상가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버스 노선도 신설돼서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요.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으니까 걱정 말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고 있으면 알아서 돈이 들어올 겁니다. 혹시 한 채 더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은 말고요. 몇 년 뒤에요. 여기에 제 집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정이 가네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 목적으로도 너무 매력적이고 실거주도 좋죠. 여기는 신혼부부부터 노부부까지 선호하는 연령대가 아주 다양해요. 그만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렇구나.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뺐죠. 제 첫 집이라서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세요. 친절한 부동산 중개사는 저한테 잘 대해줬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 놓고 무엇이든 물어보며 자주 그곳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진짜 신기해요.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그 부동산 대표를 딱 마주친 거예요. 어머, 대표님, 어떻게 여기서 만나네요? 친구들이랑 여행 왔어요? 이런 곳에서 보니 반갑네요. 세상에, 저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봅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도 만나게 된 거 보니까요. 괜찮으시면 같이 한잔 할까요? 네, 좋죠. 안 그래도 내일 들어가는 날이라 오늘 밤은 한잔 하려고 했거든요. 다들 괜찮은 거죠? 낯선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니 얼마나 반갑던지요. 게다가 국내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한국 사람 만나기만 해도 반가운데 아는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더 특별하게 생각되었게요. 얘기를 해보니까 저보다 2살 정도 더 많았고요. 이야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제 친구들과 그쪽 친구들도 그날 즐거운 만남을 가졌었고요. 그날부터 남다른 감정이 싹 트면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개인적인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일상까지 공유하는 사이가 되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동안 결혼 안 했어? 우리 나이가 웬만하잖아. 결혼할 상대 못 찾았어? 내가 좀 완벽주의자잖아. 일하느라고 결혼 못했지. 나는 좀 갖추고 시작하고 싶었거든. 그러는 자기는? 나도 뭐 마찬가지지. 부동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 거의 결혼은 포기했었어. 일에 열중하며 살았었지. 우리 둘 다 서로를 만나려고 이렇게 돌고 돌아왔나 봐.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나는 지금 참 좋아. 그렇게 혼기를 놓친 두 사람이 만나서 열애를 하게 되었고요. 젊었을 때 연애와는 다르게 나이 들고 만나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데이트가 럭셔리해졌고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한도가 많으니 다른 것은 생각 안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어릴 땐 마음은 크나 형편 때문에 더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해줄 수 있어서 서로에 대한 애정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았지요. 그 사람과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서로에게 해줄 수 있고 현재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이런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오래 했고요. 최대한 현실을 즐기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 주변은 다 결혼을 했어요. 남자친구 주변도 다 결혼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면 밖에서 못 만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 결혼하고 애 낳으면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저희가 가는 수밖에요. 그렇게 친구들의 홈파티를 전전하게 되었고요. 여러 집들을 다니면서 신혼부부들의 좋은 기운을 받으며 남자친구도 결혼이 하고 싶어졌나 봐요. 우리도 결혼을 할까? 친구들 사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 나도 더 늦기 전에 저렇게 단란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자기는 어때? 결혼? 생각은 했었는데 나야 자기랑 한다면 괜찮지. 언제쯤 하고 싶어?
안 그래도 우리 엄마가 저기 데리고 오라고 난리긴 했어. 그래? 그럼 언제 한번 인사드리러 갈까? 그러면서 본격적인 결혼 얘기도 좀 나누고. 어때? 그렇게 결혼 얘기가 나왔고요. 얼마 후에 바로 청혼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도 인사드렸었고요. 엄마도 아빠도 건실한 제 남자친구를 좋게 봐주었고 날짜 잡는다고 했어요. 다행이다. 나 사실은 결혼 반대할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내 친구 성진이가 인사드리러 갔다가 엄청 혼쭐 나고 왔다고 했거든. 그 생각에 나도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이 되었었어. 그런데 정말 다행이야. 분위기 좋았지? 걱정 마. 내가 안 그래도 자기 칭찬 마르고 닳게 해놨었고 엄마 아빠도 이미 자기 보기 전부터 아주 호감이었어. 우리 이제부터 준비 잘해서 결혼 잘하자. 그래, 내가 평생 너 지켜줄게. 그리고 조만간 우리 집에도 인사 가자. 우리 집은 아빠 안 계시는 거 알지? 엄마 혼자 계시는데 집이 좀 멀어. 내가 약속 잡아놓을게. 그렇게 별 문제 없이 결혼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삼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일이 많이 터졌어요. 원래부터 자궁에 물혹이 있어서 추적 관찰 중이었는데요. 한순간에 크기도 커지고 개수도 많아져서 그거 제거 수술도 했어요. 그렇게 병원 신세를 한번 졌고요.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실수로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사고는 처음이라 너무 죄송스럽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무서웠고요. 보험사 불러서 처리를 하긴 했지만 예비 남편이 저를 계속 다독여주고 전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면서 손실을 줄이고 잘 해결될 수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가 건강체질인데 빗길에 넘어져서 무릎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비 남편이 병문안도 자주 와주고 심지어 병원비까지 계산해 줬었어요. 아유, 병원비를 왜 자기가 내? 이건 내가 내야지. 계좌 불러 얼른. 이런 계산은 철저히 하고 싶어. 우리 곧 결혼할 사이야. 우리 사이에 뭔 계산이야? 앞으로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 될 텐데 뭘 그렇게 정확히 따져. 아니, 그래도 그렇지.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넘는데 나 너무 미안해서 안 돼. 계좌로 돈 넣어줄게. 살림 합치는 건 나중에 가서 해도 될 일이야. 곧 부부가 될 건데 네 돈 내 돈 하지 말자. 다 같은 돈이지. 내가 자기 호강시켜주려고 돈 열심히 버는 건데 이 정도도 못 해줄까 봐. 나 돈 잘 벌어. 그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결혼을 하면서도 예비 남편만큼 너그럽지 못하게 진행했었거든요. 신혼여행비도 반반, 스드메도 반반, 그렇게 반반 결제를 유도했는데 곧 결혼할 사이라고 네 살림 내 살림 따지지 않고 제 마음 편하라고 엄마 병원비도 결제해준 그 사람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결혼은 그냥 같이 사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예비 남편의 행동으로 결혼은 모든 게 합쳐진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되었어요. 정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이 나이 먹도록까지 결혼을 못했구나 했어요. 정말 결혼 하나는 잘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 예비 남편의 본가에 인사를 가질 못했어요. 예비 시어머니 집은 해남이고요.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인사드리러 가는 날을 잡아야 하는데 예비 남편이 바쁘다고 잘 안 잡더라고요. 그러다가 언제 예비 남편 부동산에 예비 시어머님이 오셨었는데 그때 잠깐 뵌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곱다. 네가 내 예비 며느리 되는 거니? 얘기만 들었을 때도 기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듣던 것보다 더 예쁘다. 어머님 감사해요. 안 그래도 인사드리러 가야 하는데 저 사람이 바빠서 도통 시간이 안 나네요. 괜찮아. 이렇게 보면 되지. 우리 집이 좀 멀어. 안 그래도 얘가 자꾸 이쪽으로 올라와서 살라고 하는데 은혜가 싫다고 했어. 집 바꾸는 것도 힘들고 아는 사람이 근처에 있는 게 좋지. 이 나이 먹으면 새로운 사람 만드는 것도 귀찮아. 결혼하면 내 집은 안 와도 되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살아도 돼. 그럼 어머님 제가 맛있는 밥 대접해 드릴게요. 저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해산물 좋아하신다는데 제가 아는 곳으로 모실게요. 아이고 내가 팔자가 폈네. 우리 예비 며느리가 사주는 좋은 밥도 얻어먹고 말이야. 고맙다. 그래 같이 가서 밥 먹자. 그렇게 어머님을 처음 뵈었었고 어머님과의 첫 만남은 아주 좋았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새아가 하면서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셨고요. 딸이 없는 집이라 그런지 아주 저를 귀하고 소중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때 좋은 관계를 이어서 평소에도 수시로 전화 통화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전화해서 저에게 고맙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 말을 자꾸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대우받는 느낌이 들었지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 적적하지 않으세요? 언제 저희가 한번 인사드리러 가야 하는데요. 죄송해요. 아니다. 지금 나한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준비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와도 된다.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말거라. 결혼은 이미 허락받았고 날까지 잡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 날짜가 촉박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여유롭진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 전에 인사드리러 가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둘 다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주말에 여유가 있어서 결혼 준비를 몰아서 했어요. 예비 남편은 직업 때문에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요. 주말에 집을 보러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정말 주말이 더 바빴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는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요. 예약할 수 있는 예식장, 스드메 이 정도만 해놓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했었죠. 그래서 어머님께 인사하러는 천천히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결혼을 앞두고 결혼 준비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 남편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는 선배가 추천해줬는데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아무래도 이 일을 꼭 하고 싶어. 무슨 일인데? 친한 선배인 거야? 지금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인 거야? 부동산? 부동산. 저쪽에 신축 단지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들어선 상가야. 시간 싸움이라 촉박해. 그런데 문제는 돈이야. 여기 차리느라고 모은 돈 다 썼거든. 우리 결혼 자금으로 남겨둔 돈은 쓰면 안 되니까 놔두는데 혹시 자기가 대출 받아서 나 좀 줄 수 있어? 거기 지점 내기만 하면 대출금은 금방 갚아. 신축 동네라서 빠른 입점이 중요하거든. 대출? 그래, 그렇게 촉박한 거야? 그런데 내가 대출을 또 어떻게 받아? 신용대출밖에 못 받을걸? 그럼 얼마 안 되잖아. 예비 남편이 하려는 일을 얘기로 들었을 때 제가 이런 쪽으로 뭣도 모르잖아요. 제가 이런 예비 남편의 계획을 들으니 무엇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되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예비 남편이 저와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어요. 그래서 저도 도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딱히 도와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돈이 엄청 많아서 부동산 계약금을 척하니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아휴, 내가 대출을 받기에는 너무 소액 같은데 적어도 몇 억은 있어야 하잖아. 안 그래?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좀 복잡한 방법이긴 하지만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해봤어. 뭔데? 실현 가능하다면 내가 뭐든 도와줄게. 당신 나한테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 해줄까? 그래? 그럼 한번 들어볼래? 당신 소유의 아파트를 나한테 매매하는 식으로 팔아. 그럼 내가 그 아파트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 거지. 집값의 최고치까지 대출 받고 내가 그 돈을 새로운 지점에 계약하는 데에 쓰는 거지. 그러면 지금 새 사는 사람들도 그냥 살 수 있고 우리는 뭐 부부나 다름없지만 그래도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좀 높은 금액으로 매수하는 식으로 하고 싶은데 어때? 들어보니까 결국 제 모든 재산을 예비 남편한테 다 넘겨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평생 힘들게 모은 저의 전 재산인데 곧 남편 될 사람의 사업 자금을 위해 수단으로 써야 하는 것이 되게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의 변경할 때 수수료랑 세금도 다 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손해가 크지 않아? 그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큰 돈을 얻게 되는 방법이니까 그래. 근데 안 내키면 안 해줘도 돼. 그런데 분명한 곳이라 욕심이 나서 말하는 거야 나도. 실제로 우리 사이에 돈이 오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수수료나 세금은 내가 다 내지. 당신은 그냥 명의만 넘겨준다는 허락만 해주면 돼. 뭐 원한다면 각서도 써줄게. 그래?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나도 전 재산이잖아. 내가 이 아파트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거 알잖아. 고민 좀 해볼게. 근데 나 진짜 시간이 없어.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해. 당신이 싫다고 하면 내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야 하니까. 어쨌든 우리 재산은 동일해.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그렇지?
우리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남편이 운영하는 부동산 자산 가치도 꽤 돼요. 제 집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죠. 예비 남편이 꾸준히 얼마를 벌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통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남편의 능력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에 가입을 했는데요. 예비 남편 부동산에서 거래했다는 글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예비 남편의 경제력은 의심하지 않는데 새로운 부동산을 여는 것에 욕심을 내는데 제가 가진 전부를 내줘야 하니까 좀 겁이 나긴 했어요. 그래서 며칠 고민했었죠. 그래도 곧 남편이 될 사람이고 예비 남편이 저를 많이 도와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맘 먹고 이번에는 제가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내 집 명의 변경 해줄게. 지금 하자. 서류 바로 만들고 신고하자. 어때? 정말? 자기야, 고마워. 그럼 나 일단 계약금 건다. 그리고 서류 작성해야 하니까 도장도 다 가져와. 주민센터도 다녀오고. 그렇게 해서 제 아파트를 예비 남편으로 명의를 변경해 주었어요. 예비 남편은 매매 절차를 밟아야지만 된다고 해서 실제로 매매하는 것처럼 했죠. 계약서도 쓰고 계약금도 500만 원 받았고요. 그리고 예비 남편한테 다 맡겼죠. 세금이나 수수료 그런 건 다 자기가 알아서 내겠다고 했고요. 저도 예비 남편이 이런 쪽으로는 빠삭하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하며 믿고 맡겼습니다. 생각해보니 예비 남편이 말하는 결혼 생활에서 저희가 네 돈 내 돈 따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받을 땐 네 돈이 내 돈이고 줄 땐 내 돈이 내 돈이고 하면 염치 없는 거잖아요. 명의만 빌려줄 뿐 부부의 공동자산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게 되었죠. 명의만 바꿔주면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예비 남편한테 아주 큰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명의 변경은 진작에 일이 끝났고요. 예비 남편 말로는 그쪽에 계약금을 걸었고 대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날 주말이었고요. 같이 부동산에 앉아 있었는데 예비 남편은 걸려온 전화를 한 통 받더니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물어봤죠.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일이 잘 안 돼?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무슨 일인데 그래? 들어가기로 한 새로운 지점 있잖아. 다른 사람이 계약하게 되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계약금까지 걸었잖아. 그럼 자기가 계약자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계약금 걸었지만 더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내 계약금 2배로 돌려주고 그 사람하고 계약한 거지. 아이씨, 되는 일이 없네. 들어보니까 남편한테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였어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없어요.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상가도 자리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다른 구역 달라고 해. 거기서 영업하면 되지 않을까? 그 건물주가 이상한 철칙이 있더라고. 한 상가에 겹치는 종목은 입점 안 시켜. 요즘 한 건물에 병원이 몇 개씩, 커피숍도 몇 개씩 있잖아. 어차피 다른 건물에 내더라도 그 가게 매출은 변동사항 없을 텐데 이상한 철칙을 내세우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부동산도 딱 하나만 될 수가 있는데 내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계약하러 온 사람이 돈을 더 부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서 날 버린 거지. 와, 나 진짜 이런 일 겪으니까 너무 화가 나네. 그때 예비 남편은 화가 많이 났었어요. 계속 혼잣말로 욕을 하며 화풀이를 했고요. 그래도 화가 안 풀리는지 부동산 안에 있는 집기들을 던지고 난리였죠. 아휴, 좀 무섭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화난다고 해도 집기를 던지는 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망나니처럼 구는 그 사람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아유, 자기야, 좀 진정해.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 진정하고 다른 기회가 오겠지. 분명 다른 기회가 곧 올 거야. 그리고 새치기 한 그 사람도 잘 될 거라는 보장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자, 응? 제가 이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비 남편의 흥분은 계속됐고요. 이제는 더 큰 물건을 잡더라고요. 수납장을 내동댕이 치거나 의자를 집어던지기도 했고요. 집어던질 때마다 소음도 어찌나 크던지 무서웠습니다. 그때 프린트까지 집어던졌어요. 부품이 제 얼굴에까지 날라와서 작은 상처를 냈고요. 아, 자기야, 그만 좀 해. 나 지금 파편 맞아서 피나. 왜 이렇게 때려 부수는 거야?
자기 원래 화나면 이런 스타일이야? 진정 좀 해. 물건 다 집어던져서 뭐 얻을 게 있어. 화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 다 다시 사야 하는데 돈만 더 들잖아. 저도 그때 제 얼굴에 상처 나서 화가 났어요. 좀 신경질적인 말투로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말에 대응을 하는 예비 남편한테 아주 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단 한 번도 저에게 실망을 준 적이 없던 예비 남편이었기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좀 더 빨리 결단을 내리지. 네가 며칠 동안 고민을 안 했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거잖아. 대출이 빨리 나왔으면 내가 계약금 더 걸었을 거고, 그럼 그 건물주도 계약 취소도 못했을 텐데. 이게 다 네가 늦게 결정을 해서 그런 거잖아. 알아? 아유, 이 우유부단아. 실패를 겪은 예비 남편에게 저는 그의 밑바닥을 보게 되었어요. 저에게 막말까지 뱉는 분노 조절 못하는 예비 남편에게서 큰 실망을 했고요. 더 이상 같이 있으면 감정만 더 상하고 무슨 일이 더 생길 것만 같아서 그날은 거기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어머 얘, 넌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왜 울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면 예비 사위하고 싸웠어? 엄마, 나 어떡하지? 나 결혼 못할 것 같은데 이대로 파혼해도 될까? 나 너무 무서웠어. 무슨 일인데 그래? 차근히 설명해봐. 아빠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진정하고 얘기해봐. 저는 저희 엄마 아빠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다 말했어요. 제 집 명의 변경한 것부터 그 사람이 집기들을 던지고 저한테 막말을 한 내용까지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했어. 그런 자식이랑 결혼하지 말아라. 네 결혼 생활이 어떨지 훤히 보여. 그래, 이런 거 결혼 전에 알아서 차라리 다행이야. 호적 더럽히지 않고 끝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니? 파혼 그까짓 거야. 걱정하지 마. 결혼 안 해도 돼. 이미 사람들한테 다 말해놨고 나 결혼하는 거 모르는 지인이 없는데 여기서 파혼한다고 하면 날 어떻게 보겠어. 얘는 그런 건 인생에서 중요하지도 않아. 잠깐의 이슈일 뿐이지. 그런 소문 무섭다고 마음에도 안 드는 사람과 결혼을 할 거냐?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돼. 나이가 40이나 되는데 아직도 사람들 이목이 신경 쓰이냐? 네 인생을 살아.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아빠 말을 들으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두 분은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줬어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 안 해도 된다고 하며 제 감정에 공감해줘서 저도 쉽게 진정이 될 수 있었죠. 며칠간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비 남편의 밑바닥을 보니까 무섭고 정이 떨어져서 다시 볼 수조차 없겠더라고요. 이런 모습까지도 다 사랑으로 안아줄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집에 오고 며칠간 연락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도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도 저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파혼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과는 끝을 내기로 결정했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별을 하더라도 만나서 해야겠기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말했죠. 자기도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맞지?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더 이상 나와 잘해보려는 생각 없는데 애쓰지 않아도 돼. 그래? 먼저 말해줘서 고맙네. 그럼 잘 됐네. 그래, 그럼 우리 결혼하지 말자. 헤어지자. 파혼? 그래, 파혼하자. 뭐 더 말할 건 없고 어차피 결혼 진행된 것도 많이 없어서 해약하는 것들 해약해서 환불해 줄게. 그래, 얼마 되진 않지만 종사는 깔끔한 게 맞지. 전화는 네가 할 거지? 내 계좌로 보내주라. 깔끔한 정산 할 게 더 있잖아. 자기 계약도 엎어졌는데 내 아파트 돌려줘야지. 그대로 있잖아. 명의 변경한 거 다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놔. 뭐? 참네. 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걸 왜 돌려줘? 이미 명의 변경까지 한 걸. 제가 제 집 고스란히 달라고 했더니 그 자식이 저를 비웃더라고요. 뭐라고? 그 집 내 거였어. 당신이 대출 받아서 쓴다고 했고 우리가 결혼하는 조건으로 명의 변경해 준 거지. 내가 그걸 당신 쓰라고 준 줄 알아? 멍청한 년. 그거 이미 다 내 거 됐다고. 다시 다 팔았지. 너 바보 아니냐? 내가 내 거 된 마당에 대출을 받았을 것 같아.
그리고 파혼하는 마당에 준 걸 다시 달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 찌질하게. 뭐라고? 팔았다고? 대출도 받지 않았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갖고 놓은 거야? 내 집 가지고 장난친 거야? 뭔데? 말 똑바로 해. 기가 막혔어요. 제 아파트를 그 인간이 자기 이름으로 명의 변경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실거래가 보니까 진짜였고요. 집 한 돈은 그 인간이 다 먹은 거였어요. 자기는 법적인 책임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었죠. 이미 제 집은 애초부터 매매하려는 계획이었던 거고 저와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는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죠. 저를 기만하려는 생각이 이미 깔려있던 것 같았어요. 제가 명의 변경을 허락하자마자 제 아파트를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고 지지고 볶고 했던 것이었어요. 제가 부동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제가 아무런 것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놈은 제가 무슨 수를 써도 자신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자만한 거죠. 하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전 그때 그 인간에게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황당하긴 한데 내가 그렇게 등신처럼 보였나 봐. 뭐? 찌질하게? 줬던 거 다시 달라고 한다고? 그럼 넌 사기꾼 새끼네. 사기꾼은 콩밥을 먹어야지. 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열심히 손 써서 내 돈 다 받아낼 거니까. 그래, 그래. 어디 열심히 알아봐 봐라. 나는 법 어긴 것 없어. 우리 정당한 대가를 치러서 명의 변경한 거잖아. 안 그래? 제가 저런 것을 믿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참으로 후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역시 겪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계속 그 인간에 대해 모르고 지냈을 거잖아요. 잘 됐어요. 일말의 정이라고는 남아있지 않고 뚝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 저의 행보가 더욱더 쉬웠습니다. 무지막지하게 그 인간을 밟아주려는 다짐이 생겼거든요. 전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한테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오래전부터 아버지 회사 일을 봐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의 자문을 얻으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예비 남편과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죠. 변호사도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봤길래 이걸 이렇게까지 무시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나 물로 보였으면 지 마음대로 내 집을 처리하고 돌려주지 않겠다고 뻔뻔하게 말하냐고요. 이럴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고 계약 취소가 아닌 무효로 만들어야 해요. 의뢰인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있을까요? 증거요? 이거 말고요. 그때 일을 녹음해둔 파일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허술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물론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었지만 어떻게 제 전 재산을 뺏어가려고 하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게다가 돈도 엄청 낮게 쳐서 팔았더라고요. 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안심해서 그런지 그 괘씸한 그 인간에게 당한 것을 한탄 좀 했어요. 그런데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더라고요. 제 말에 변호사는 의외의 것을 캐치했어요. 들어보니까 그 사람 완전 쓰레기인데요.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다 처리해서 아주 난감하게 만들어줄까요? 제 일 말고도 다른 것들이 더 있어요? 뭔데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변호사는 충격적인 예비 남편의 일을 캐치했어요. 아마 부동산 좀 아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전세 끼고 있는 물건이긴 하지만 시세보다 많이 싸게 파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집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거나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 아닌 이상 그런 가격을 받기는 힘들 거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다운 계약서를 쓴 것 같아요. 그 인간 돈 필요하다면서요. 다운 계약서를 쓰고 또 다른 계약서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익은 현금으로 받고 낮은 가격은 국토부에 신고하고 자신의 영업에 이용해 먹었겠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게 불법인 거죠? 다운 계약서라는 거요.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관할구청에 신고하거나 국토부에 신고하면 되고요. 신고 당사자한테는 불이익이 없고 신고자는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금 받아요.
의뢰인님이 돈 버신 거예요.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추징과 가산세 그리고 거래 금액의 5% 범위 내에 과태료가 부과되죠. 저 신고할게요. 그 인간 처벌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집 명의가 제 것이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걸로 제가 당하진 않겠죠? 이럴 경우는 파는 사람과 부동산 둘 다 잘못인데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이 혼자 했으니 죗값은 혼자 받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줄게요. 그렇게 해서 그 변호사는 그 인간이 부동산 영업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보니까 아파트 가격 가두리 영업을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게다가 허위 매물도 엄청 올렸고요. 에이 참 이것 보세요. 제가 순간 캡처를 해놓은 거고요. 전화로 직접 확인한 건이에요. 이 사람 아주 큰일 날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 중에 집주인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골라서 전화를 했어요. 그 집 볼 수 있냐 하니까 그 집 방금 팔렸다고 하는데 광고는 계속 안 내리고 있고요. 다른 매물을 소개해 주는데 그 집이 특이하게 필로티인 집인데 옆집이 없어요. 그 층에 딱 하나인 집인데 느낌이 싸해서 그 집 집주인 전화번호를 수색해서 통화했걸랑요. 그런데 매물로 내놓지 않았다고 해요.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매물을 올리다 적발되면 이거 건당 과태료 500만 원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변호사님도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걸 잡아냈어요? 전화번호 알아낸 것도 대단해요. 이게 다 정부 싸움이고 나는 전문가 아닙니까? 어쨌든 이 인간 골려줄 방법은 한 가지 더 취득했고요. 제가 그 동네 부동산에 정보를 흘렸어요. 보니까 그 부동산이 유난히 인증되지 않은 물건이 많더라고요. 매도인에게 의뢰받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가 의뢰받는 물건을 함부로 가져다 중복 광고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걸랑요. 그 사실을 알려주니까 분개하던데요. 아마 지금쯤 그 인간 애먹고 있을 겁니다. 바로 쫓아간다고 했거든요. 정말 가지가지했네요. 세상에, 그런 더러운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던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해야 하는 부동산에서 이런 짓을 벌여서 남의 밥을 뺏어가고 있던 거잖아요. 맞아요. 원래부터 속이 시커먼 사람이었어요. 좀 쓰린 얘기 좀 할게요. 의뢰인분과 결혼을 할 생각이었다면 그 부동산을 그 인간 마음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애초부터 사기를 칠 생각이었던 거죠. 부동산을 가져가기 위해 혼인을 빙자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 부분도 고소 가능해서 그거 준비할게요. 네, 저도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던 걸까요? 그런 생각하기 싫지만 참 쓰리네요. 옛 연인과의 추억은 아름답지 않은 법이에요. 지금은 다시 그 집 가져오는 것에 집중해요. 맞아요. 제 집 찾는 게 중요하죠. 그 인간 절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괘씸한 그 인간 처벌이 다 약해서 벌금 내고 위약금 내고 그래도 잘 살 것 같았어요. 인간의 몰락을 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인간의 만행을 세상에 알려 사람들한테 밟아지길 바랐죠. 그 인간 부동산 근처에 있는 아파트 커뮤니티와 맘카페에 그 인간의 만행을 올렸어요. 변호사님이 또 한 건 잡아내셨어요. 그 인간이요. 그 동네 가두리 영업을 담합한 장본인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없는 매물을 시세보다 낮게 올려서 시세가 저렴한 것처럼 꾸몄고요. 실제로 집을 내놓은 사람들이 오면 동네 입지를 후들겨 패면서 높은 가격으로는 절대 안 팔리니까 낮은 금액으로 매물을 내놓으라고 유도를 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높은 금액대로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라면 등록일 자체를 최대한 뒤로 밀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팔린 물건만 게시되며 자연스럽게 해당 단지의 가치도 평가절하되게 만들었어요. 그 동네 부동산들이 모두 그런 식으로 가두리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감시하고 채찍질한 부동산이 바로 그 인간이었던 거죠. 게다가 자기 뜻을 어긴 부동산은 보이콧하면서 왕따를 시켰다고 합니다. 집값에 예민한 그 아파트 사람들 다 일어났고요. 그 인간 입주민 회의까지 불려가서 아주 망신망신 개망신 쌀을 톡톡히 당했다고 해요. 너지? 네가 이런 거 다 말한 거지? 네가 이런다고 내가 망할 줄 알아? 나 그래도 멀쩡히 여기서 잘 살 수 있어. 그래, 잘 살아봐. 발버둥 쳐봐.
입주민들 기만하고 속인 죄 다 받으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결국 그 인간 벌금에 과태료에 위자료에 엄청난 돈이 날아갔고요. 이번에는 제 아파트를 찾아올 시점이 되었어요.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로 그 인간을 고소했어요. 계약금은 그 인간한테 받았지만 매매한 금액은 전혀 다른 사람 계좌로 제 통장에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들어오자마자 그 인간 통장으로 빠져나갔고요. 알고 보니 매매자가 전세 낀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입금시킨 거였고요. 그 시기가 애매해서 그 인간이 다른 부동산 입점을 못한 거였더라고요. 이런 모든 정황들이 밝혀졌었고 매수자까지 불러와서 삼자대면했는데 이 인간이 제 대리인이라고 속였다고 했어요. 전화 통화까지 시켜줬는데 알고 보니 그 인간이 매수한 여자와 통화를 시켜준 거였어요. 그리고는 세금을 깎을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결국 계약 무효가 되어서 저는 제 아파트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제 아파트를 산 사람도 그 인간 고소했어요. 불법 거래를 너무 많이 저지른 그 인간은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결국 문 닫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해요. 가기 전에 저한테 와서 갖은 저주를 퍼붓고 가더라고요. 야, 네가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네가 이긴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너 아주 끝까지 망하게 만들 거야.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내가 겁먹을 것 같니?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똑같이 너 지역 옮겨가며 사기칠 때마다 너 사기꾼이라고 장사 망하게 할 거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지금 우리 대화하는 것도 여기 봐봐. 다 녹음하고 있단다. 지독한 년. 누가 너랑 결혼할지 그 남자가 불쌍하다 불쌍해. 나 너 같은 쓰레기 만날까봐 결혼 안 할 건데 걱정 노노야. 네 인생이나 신경 써서 살아. 너야말로 깜빵 가서 평생 결혼도 못 할 것 같으니까. 그 인간 성격 더러운 거 아는데도 그냥 다 내질러 버렸어요. 몇 번씩이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데 저도 각오하고 덤벼들었거든요. 그러니 저보고 미친 여자라고 하고 침 뱉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이 호랑말코 같은 놈이랑은 헤어졌어요. 저는 이 일로 인해 여러 가지 일을 배웠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된다는 것과 명의는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 조심하시고요. 저처럼 바보같이 살지 마시고 똑똑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